정리하자면 인간의 감각기관이 어머니의 상징을 지각해서 뇌로 보내면 인간의 뇌는 피질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 상징을 어머니로 해석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의 감정이 일깨워지고 그 감정이 의식 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의식은 그 감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러한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장면이 메로빈지언이 한 여성에게 특별한 디저트를 보내서 그녀에게서 성적 흥분을 일으켜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특별한 디저트는 남근의 상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시뮬레이션 대상이 여성이므로 다른 장면을 통해서 성적 상징에 의해 남성의 성적 감정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만 상징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개인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네오의 관점이 아니라 관객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장면은 네오가 데자비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데자비는 과거에 경험했던 무엇인가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인식되는 암시적 기호, 즉 상징입니다. 데자비 장면에서 그 상징은 검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영어로 cat입니다. 푸시라는 단어도 고양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푸시는 여성의 성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관객의 의식은 초자아의 검열로 인해서 고양이를 보고도 여성의 성기를 연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는 고양이에게서 성적 암시를 인식하고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관객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화가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프로이트의 비유를 빌리면 경찰이 진범을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지요, 감정은 정당합니다. 죄책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죄책감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뿐이니 찾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정당한 이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 이유 없이 강한 감정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든 그럴듯한 이유를 붙잡죠. 경찰이 진범을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잡으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해당되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마음에서 그 생각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늑대 인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영화가 왜 재미있었느냐고 물어보면 관객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과거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줄 만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인 이유나 정교한 설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령 종교적 서사나 철학적 세계관이 심오하다든가 네오가 총알을 피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정확히 해당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아주 논리적이면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작화라고 합니다. 작화라는 의미 그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뇌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뇌과학에서는 거짓말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우선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작화라는 게 있습니다. 작화를 병적으로 구사하는 증상을 작화증이라고 합니다. 작화는 내적인 일관성이 있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발언입니다. 일정한 맥락 아래 그럴듯한 얘기를 술술 지어냅니다. 이처럼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작화라고 합니다. 스페리의 주장처럼 뇌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문은 김대식의 당신의 뇌, 미래의 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과 달리 작화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그로 인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능이 두뇌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된 이유는 의식이 자신의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부 세계와 교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이러한 거짓말은 롤러코스터를 탄 남녀가 롤러코스터에 의해 발생한 흥분을 상대방에게 전이시켜 서로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분석에서 환자가 분석가를 부모로 오해해서 분석가와 사랑에 빠지는 전이 현상도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종교적 교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도 모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리는 베일이고 환각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된 느낌에 의해 동기화된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지고 느낌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했고 의식은 그 선택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선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메로빈지언의 시뮬레이션 장면과 유사한 사례가 프로이트의 분석 사례에도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소망의 내용이 우선 환자의 의식에 나타났다. 이때 그 소망이 과거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줄 만한 주위 상황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 나타난 소망은 그녀의 의식 속에서 지배적이었던 연합하려는 강박 충동의 탓으로 나라는 인물에 결합되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결합의 결과 동일한 감정이 일으켜진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뇌의 작화 기능으로 인해 신화나 전설 등 온갖 황당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앞서 예를 든 크로노스나 제우스에 관한 이야기처럼 신화나 전설 속에는 인간의 콤플렉스가 투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콤플렉스에 덧붙여진 부분을 정교하게 분리하면 인간의 본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로 돌아가면 매트릭스의 근본적인 결함은 매트릭스의 아버지가 인간의 오이디푸스 소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매트릭스 시스템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1%에 전혀 상반되는 변종이 생겨납니다. 이 의미는 아들과 어머니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나아가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아들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온의 입장에서는 영웅이고 매트릭스 입장에서는 범죄자입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처럼 이들은 소수이긴 해도 매트릭스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이러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아버지에게 저항할 용기가 있는 그리고 통쾌하게 아버지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격적 특질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네오가 매트릭스의 아버지인 아키텍처의 암시를 거부하는 것도 그가 영웅의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은 아버지에 저항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 통쾌하게 아버지를 극복하는 사람이다.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태어나고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죽음으로부터 살아난다는 이런 유의 신화는 아버지와 자식의 투쟁을 추적하여 개인의 선사 시대까지 파헤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하면 영웅은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유형입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이 어머니와 결혼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 시절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상징인 대지나 국가를 차지하려고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기존의 지배자를 전복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쿠데타나 반란입니다. 나폴레옹은 어머니 프랑스를 차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고 히틀러는 어머니 독일을 차지하기 위해 맥주홀 폭동을 일으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나폴레옹은 성공했고 히틀러는 실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인물로 박정희와 전두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애적 특질이 강한 유형들이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 분석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라클은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물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오이디푸스 소망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어머니의 상징으로 가득한 가상세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그러한 허구들이 어머니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상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와 법을 만듭니다. 매트릭스의 아버지는 요원들을 시켜 자신의 질서와 법을 위배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모피어스 일행이 매트릭스에서 요원을 보면 무조건 도망가는 것은 이들이 아직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지능과 이성을 표상함과 동시에 질서와 법도 표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질서와 법이 확립되면 인간은 그 질서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물을 통해 자신의 오이디푸스 소망을 대리 만족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 행위가 어머니의 상징인 아내를 위해 출근하고 어머니의 상징인 교회에 가고 어머니의 상징인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머니의 상징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던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는 진실을 못 보도록 인간의 눈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모피어스의 말입니다.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어.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 바로 이 방 안에도 있고 창밖을 내다봐도 있고 TV 안에도 있지. 출근할 때도 느껴지고 교회에 갈 때도 세금을 낼 때도.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란 말이지. 모피어스의 말에 네오는 무슨 진실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노예란 진실. 너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감옥에서 태어났지. 내 마음의 감옥. 인간은 너무 무력하게 태어남으로 부모와 불화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불화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에 아버지의 것의 위협으로 초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초자아에 의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통제됩니다. 이 의미는 이제부터 어머니와 성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금지되고 아버지의 질서와 법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모든 감각이 동기화된다는 뜻입니다.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모피어스의 말처럼 모든 감각이 마비됩니다. 비유하자면 눈을 뜨고서도 꿈의 상태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한번 형성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사슬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인간이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알고리즘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메로빈지언의 말입니다. 이게 우주의 본질이지. 우린 그걸 부정하려 하지만 그건 가식이고 거짓이야. 그 가식의 이면을 보면 우린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있거든. 인과관계, 우리는 영원히 그 노예일 뿐이야. 유일한 길은 이유를 이해하는 거지. 저들과 우리, 너와 나를 구별해 주는 게 이유야. 이유야말로 유일한 힘의 원천이지. 너희는 이유 없이 내게 왔다. 단순한 연결수단으로. 겁먹지 마. 인간은 이성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설명이나 이론을 만들어 보지만 그건 모두 가식이고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가식의 이면을 보면 인간은 과거에 형성된 인과관계의 영원한 노예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인과관계가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스스로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메로빈 지언이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원래는 첫 번째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노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고 노예의 주인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예와 주인을 구별해 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유를 모르면 시뮬레이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노예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노예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기 위해 딸랑이 같은 장난감을 주는 것처럼 어머니의 상징인 국가가 훈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장난감을 서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난감은 나폴레옹이 만든 레지옹 도네르입니다.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훈장이 없는 공화국이 있으면 내게 보여주게. 딸랑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네. 그런데 바로 이런 딸랑이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마침내 혁명력 10년 플로레알 29일 레지옹 도네르를 창시하는 법이 표결되었다. 반대파들은 호락호락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 새로운 질서 체계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를 정확히 간파했다. 그리고 비록 상속되지는 않는다 해도 시민평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비난했던 이 유명한 별을 서로 받으려 애쓰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황제가 내리는 남작이나 백작의 자귀를 기꺼이 받기에 이르렀다. 지금 지문은 조르주 보르도노브의 나폴레옹 평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네오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매트릭스의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네오는 이유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시키는 대로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세주로서의 네오의 역할은 매트릭스의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인간도 알게 해서 인간이 종이나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지문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제15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노예의 문제는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메로빈 지언이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유일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무의식을 아는 사람만이 다수 대중의 주인이 되고 무의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시뮬레이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자의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프로이트의 비유를 빌리면 진범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환각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가 없으며 그 환각에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지문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10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성서에서 사람은 아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들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고 딸이 그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기준으로 이 말을 순서대로 해석하면 아들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먼저 아버지와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싸워야 합니다. 가족에는 어머니와 형제 등이 포함되며 더 나아가 자식도 포함됩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먼저 어머니와 불화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자매와 불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심리치료에서 환자가 알아야 할 점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점이다. 단기 치료라 하더라도 환자가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과거사가 있다면 치료자는 이를 꼭 잡아내야 한다. 하지만 직면해야 할 부모는 현재의 부모가 아니라 내면화된 부모상인 것이다. 지금 지문은 낸시 맥윌리엄스의 정신분석적 사례 이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불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의식의 의식화,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식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준 검은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검을 주러 왔다는 의미는 과거에 내면화된 부모를 의식화해서 그 검으로 부모와의 무의식적 관계를 끊고 부모로부터 자신의 정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한 상징 해석입니다. 검은 의식을 상징한다. 의식적인 자아는 이전엔 포괄적이던 무의식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숙명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지문은 에릭 에크로이드의 꿈 상징 사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의식화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독특한 숙명을 따르게 됩니다. 그 숙명을 알게 되는 과정이 네오가 더원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네오가 자기 생각이 다 환상이고 망상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스미스와 계속 싸우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처럼 구세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설명은 정신분석학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에 가까우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되풀이해서 강조하자면 자기 가족과 불화하라는 의미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가족과 불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매트릭스가 무의식이므로 매트릭스 내에서는 스미스 요원이 매트릭스의 아버지를 상징하고 오라클을 지키는 세라프는 매트릭스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주목할 점은 네오가 스미스와 싸우는 이유가 매트릭스의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네오가 세라프와 싸우는 이유는 매트릭스의 어머니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구세주의 목표와 어머니 오라클의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인류가 전쟁으로 절멸하지 않고 인류 문명, 즉 매트릭스가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트릭스의 아버지인 아키텍처가 누군가와 닮지 않았나요? 바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는 철저하게 정신분석적 개념이나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서사나 철학적 세계관 등은 정신분석의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입니다. 매트릭스 4편에서 새로운 아키텍처의 직업이 정신분석가인 것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트릭스 시리즈에 대해 정신분석적 접근을 꺼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그것은 인간이 어머니를 성적으로 욕망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정신분석학의 주장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인간의 감각에 거슬립니다. 가령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믿는 사람도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이디푸스 소망이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노예라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당신의 부모가 당신이 느끼기를 원하는 바로 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